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 기쁨의 증거가 될 가련한 나의 노래여 안타깝구나. 지금 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내 아름다운 이 봄날. 너를 노래하던 나의 노래여. 다정한 마음도 곧 떠나겠지. 나의 마음은 슬프게도 너를 위해 울겠지. 그러나 헤어진 후에 그들의 눈이 너를 본다면 지난날의 슬픔과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날들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바라보리. 나의 노래. 괴테의 말처럼 기쁨과 사랑, 우리의 인생을 빛내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집니다. 또한 기간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이 매일 쓸 수 있는 감정의 한계도 정해져 있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많이 소모하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줄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감정과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인생을 더 값지게 즐길 수 있습니다. 1.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가세요. 2. 내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에게 가세요. 3. 내 공간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에게 가세요. 이야기와 시간, 그리고 공간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입니다. 아끼고 소중하게 대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치를 안다는 뜻입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게다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괜히 내가 더 멋진 사람처럼 느껴지죠. 또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의 의견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내 시간을 아껴주고 내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가며 맺은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거나 쉽게 화를 내지 마세요. 언제나 오늘을 즐기며 특히 주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일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게 자신에게 좋습니다.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법. 이해하지 못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면 더는 자신을 잃지 말고 손을 놓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라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노력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연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또한 만나면 만날수록 내 에너지가 소진되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인생을 잃어가며 지켜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나의 인생입니다. 나를 잃어가며 지킬 정도로 중요한 관계는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과는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1.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 2. 자꾸만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 3. 내가 가진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4. 있는 그대로의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 5.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드는 사람. 6. 내가 품은 꿈을 하찮게 만드는 사람. 7. 내 편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 내가 가진 꿈과 목표를 존중하고 진실로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하찮게 만드는 사람에게 굳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가장 덧없는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 아, 제우스요. 제 인생은 왜 덧없는 건가요? 라고 아름다움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덧없는 것들만 내가 아름답게 만들었거든. 인생이 덧없는 이유. 읽으면 읽을수록 참 아름다운 괴테의 시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참 덧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실감이 나면서 인생 참 덧없다라는 말을 한숨처럼 내뱉게 됩니다. 그러나 덧없는 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라는 괴테의 시를 차분하게 읽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것일수록 오히려 덧없이 느껴진다는 귀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절, 그 온기, 그리고 내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들, 그것들이 참 덧없이 느껴졌던 이유는 내 인생에서 그 장면이 찬란하도록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인과 가족, 지인과 친구, 꿈과 작은 소망 하나까지 참 덧없이 느껴졌던 모든 것들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다 아름다웠습니다. 빛나도록 찬란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다 덧없게 사라져서 별처럼 은은하게 내 삶을 고요히 비추어 줍니다.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정답.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가지고 있는 것, 지금도 내 영혼으로부터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생각과 내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운명이 순간순간 전해주는 유익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나이만 드는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꾸만 불안해지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러나 괴테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각자 존재하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인생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정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그 가치를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상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모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삶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상의 사색가로 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고민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생각과 일상을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모든 산의 정상에는 지상에는 없는 고요가 있습니다. 나무의 맨 꼭대기 줄기에도 인간은 느낄 수 없는 고귀한 숨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들은 숲에서 잠잠합니다. 부디 기다리세요. 머지않아 당신도 그 하루의 끝에서 평온하게 쉴 수 있습니다. 평온한 삶. 노년이 된 괴테는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음 놓고 쉰 적이 없다. 늘 바쁘게 무언가를 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괴테는 정말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쓸 수 있었죠. 이 시를 통해 괴테는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애를 쓴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우연히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자신을 소모하며 이룬 결과는 내면에 좋은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요. 무엇보다 어떤 영역에서든 잘하기 위해서는 애쓴 시간이 아니라 즐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애를 쓰면서 무언가를 해내려는 의지를 갖게 되면 때에 맞게 올바른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신을 재촉하고 몰아세우면 결국 불행한 결과를 낳습니다. 순간순간이 주는 새로운 즐거움을 전혀 모르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순간을 즐기세요. 익숙한 것을 빠르게 해낼 생각은 접고 이 순간이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때그때 맞는 것들을 붙잡아 내면에 차곡차곡 쌓으세요. 그럼 즐기며 성장하게 됩니다. 값싼 시간과 값비싼 행복.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헛되이 헤맬 생각인가요? 부디 여길 보세요. 좋은 것은 언제나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그대 눈앞에 있으니 이제는 그걸 붙잡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훈계. 오빠, 이 와인 검색해봐. 이거 다른 마트보다 싼 거 같아. 그래, 내가 찾아볼게. 대형마트에서 와인 행사를 하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연인의 풍경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풍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그들이 구매하는 와인은 대부분 3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른 마트보다 기껏해야 1,000원, 많아야 3,000원 정도 저렴할 뿐입니다. 최대 3,000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일에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30분 가까이 투자한 셈이죠. 저는 이번에는 그걸 투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값싼 시간을 버리는 대신 값비싼 행복을 잡았으니까요. 그 연인의 분주한 모습이 저에게는 어떤 예술가도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풍경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십몇 분 만에 그 연인은 서로를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좋아, 이게 2,000원이나 싸네. 우리 이거 사자. 같은 말도 누가 어디에서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온기가 다릅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당신의 말도 맞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재산입니다. 야, 그냥 사. 뭐하러 가격을 비교하고 있냐. 고민할 시간에 일을 하면 와인 한 병 더 살 돈을 벌겠다. 라고 말하며 그냥 구입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는 행복이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을 값싸게 소비하고 대신 값비싼 행복을 손에 쥐는 것도 자신을 위한 따뜻한 선택 아닐까요? 시간은 쓰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냥 두면 쓸모없이 사라지죠. 시간을 투자해서 무엇을 살 것인가? 그 답이 내 인생의 방향을 증명합니다. 잘 될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활발하고 착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은 곧 그를 괴롭히려 듭니다. 그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활동하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그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막상 그가 죽으면 그들은 거액의 기부금을 여기저기에서 모아서 힘든 인생을 살다가 떠난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더 이익일까요? 그 착한 사람을 마음속에서 영원히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활발하고 착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질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며 안아주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잘 아는 지인의 성공과 성장은 쉽게 축하해 주기가 무척 힘듭니다. 질투 때문이죠. 괴테는 바로 그 질투로 인해 일어나는 무서운 결과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보통은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넓히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좁히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관계가 확장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죠.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만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지인이나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이 통해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달라지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테가 시에서 언급한 활발하고 착한 사람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하고만 소통했다면 최악의 결과는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그건 나와 잘 맞는 소수의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높아지면 나랑 잘 맞는 소수의 지인만 남는 법입니다. 좁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줄게 됩니다.
특별히 성격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널리 사랑받았던 나의 소중한 노래들이여, 망각의 바다로 흘러가라. 다시 불러줄 청년 하나 없고 어떤 소녀도 부르지 않겠지. 한 사람을 오랫동안 불렀지만 그는 지금 나를 비웃고 있네. 그러므로 물 위에 쓴 나의 노래는 물과 함께 흘러서 조금씩 사라져 가리라. 강가에서. 소중한 노래도 결국에는 잊힙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의지입니다. 대부분의 유행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순리죠. 하지만 세상에는 분명 순리를 거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은 종종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보며 성격이 좋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가 매우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이라면 그건 단순히 그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당신에게 모두 맞춰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조한 배려는 금방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세상에 특별히 성격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과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는 대부분 비슷하죠. 그럼에도 누군가가 여전히 당신의 눈에 좋게 보인다면 그는 당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귀하게 생각해서 특별히 좀 더 참고 좀 더 맞춰준 덕분에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니까요. 좋은 마음은 그래서 숨길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을 참고 억제하며 가장 좋은 것만 주려는 의지가 만든 마음의 선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여전히 내게 좋은 마음을 선물로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 합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를 선택하지 마세요. 사회적 에너지를 아무리 써도 남아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나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과 접촉을 애써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만나 마음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저의 선배님이자 수많은 명언을 만들어내신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명언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향적인 분들이 저를 찾아와 비슷한 고민을 토로합니다. 저는 왜 늘 이상한 인간들만 꼬이는 걸까요? 별별 후진 사람들이 나에게 돌진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면 남는 사회적 에너지를 나쁜 관계에 소비하는 건 아닌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나의 자원을 쓸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눈을 마주치고 시간을 나누는 것은 외향적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한편 외향적인 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외향적 성격을 가진 어떤 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만나던 관계가 느슨해지자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동호회나 강연을 찾아가 열심히 참석했지요. 분명히 즐거운 활동이었지만 점차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얼마 못 가 관계를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고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로운 배움과 만남을 떠올리면 기대가 되는 동시에 힘들지요. 여러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에 집중하려면 분명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요. 보고 싶은데 피곤하다. 기대되는데 가기 싫다. 이렇게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은 전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반사적으로 평형 상태를 맞추고 싶어 하니까요. 너무 귀여워서 꼬집어주고 싶어.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표현인데 거의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언어 형태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에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어휘가 붙는 것이지요. 심리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뇌의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도 나름의 고충은 있습니다. 아무리 사교적이고 사람을 좋아해도 사회적 에너지가 무한대로 넘쳐나는 건 아니니까요. 많이 쓰면 바닥이 나고 심리적으로 피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한 번쯤 체험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나도 힘이 드네 라는 것도 느껴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크게 지친 나머지 일순간 사람을 끊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다소 이분법적인 생각이지요. 사회적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쓸 때에 나는 최적의 만족감을 느끼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아주 작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작은 고민이 쌓이고 쌓이면 큰 스키마가 됩니다. 스키마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여러 정보를 통합하는 한 사람의 직관 체계입니다. 말 그대로 딱 보면 안다는 것이지요. 스키마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트라이 앤 에러, 즉 실행과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 지쳐서 주변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관계가 아니라면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도 되니까요. 나의 삶을 돌아보는 도구. 다시 MBTI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대부분의 성격 검사에서 내향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지요. 제 평소 언행을 책이나 방송으로 접하신 독자분들은 갸우뚱하실 겁니다. 심지어 심리학과 교수님들은 우리가 성격 검사지를 잘못 만들었어. 김 교수가 아이가 나오다니 하며 농담까지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요즘 사회생활을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외향적으로 보여 라는 말은 적극적이다, 능숙하다, 인간관계가 원활하다라는 칭찬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성, 능숙함, 원활함은 성인인 제가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기술이고요. MBTI를 성격검사가 아니라 이렇게 정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3에서 4년간 내가 어떤 사회적 얼굴로 살아왔는지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몇 년에 한 번씩 MBTI 검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나를 표현하는 글자가 바뀌기도 하지요.
저 또한 분명히 얼마 전엔 아이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해보니 E가 나오기도 합니다. MBTI 검사 결과는 원래 이렇게 종종 바뀝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금융기관에 입사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하면 대부분이 I가 나옵니다.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조직이지요.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기보다는 실수를 줄이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을 막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 속에 갓 들어간 청년들은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새로운 규칙을 습득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남의 말에 경청을 잘한다 라는 문항에 당연히 높은 점수를 줄 테니 I가 나올 수밖에요. 반면에 임원진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하면 주로 E가 나옵니다. 그럴 것이 해가 넘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 회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내 말씀을 이어가는 임원은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이 써온 카드가 내 생각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었으니 나는 주도적으로 말한다 라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기업 임원들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표현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MBTI의 창시자는 마이어스와 브릭스입니다. 둘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였어요. 브릭스는 홈스쿨링으로 딸을 교육시켰는데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접할 기회가 없는 마이어스에게 인간 유형의 다양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MBTI 지표라고 합니다. MBTI는 시작부터 인간의 다양성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낙인 찍고 그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 회사는 ENTP 유형만 받겠습니다 라거나 저는 INFP랑은 정말 안 맞아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야말로 MBTI를 오남용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약을 눈에 넣으면 약이 되지만 먹으면 독이 됩니다. MBTI도 분명 우리에게 쓸모있는 시스템이지만 엉뚱한 곳에 사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겠지요. MBTI에 나오는 4개의 알파벳으로 누군가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고 성의 없는 생각이죠. 나는 INFP인데 당신은 ESTJ네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같은 일을 하다니 신기하군요.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다는 거. 그것을 즐기기 위한 첫발로 MBTI만큼 제격인 게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도구로 MBTI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동안의 난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주변인들도 좋게 평가했다면 나를 표현하는 4개의 알파벳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한 셈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성숙하다는 평가를 들었다면 카드를 잘못 골라 썼다는 뜻이지요. 그땐 카드를 한번 뒤집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기술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질 테니까요. 매일의 작은 고민이 큰 직관을 만듭니다. 내 안에 다양한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또 다른 고민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 외향성의 카드를 쓰고 언제 내향성의 카드를 써야 하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정직과 겸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때론 감추기도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솔직하게 나 자신을 내놓지요. 정직과 겸손 모두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이지만 둘은 사실상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게 좋을까요? 겸손한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제 막일을 시작한 풋내기 신입사원에게 부장님이 칭찬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윤 씨, 이번에 프로젝트 보고서 좋던데 정리 잘했어.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수많은 동료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어떠세요? 20대 청년이 지나치게 겸손하면 솔직히 좀 징그럽지 않나요? 50대 상무님이라면 얘기가 다를 겁니다. 회장님이 회의 시간에 부하 직원들 앞에서 칭찬을 했다고 합시다. 박상무, 이번 계약 정말 수고 많았네. 다 자네 덕분이야. 헤헤, 제가 좀 해요. 나의 지긋한 상무님이 지나치게 정직하다면 그것도 참 꼴불견이네요. 정직과 겸손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미덕인데 어느 때에 얼마만큼 정직하고 또 겸손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정해놓은 정직과 겸손의 기준은 10년 후에는 결코 유효하지 않을 테니까요.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잃지 않은 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정의란 오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때그때 매번 기꺼이 고민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민에 휩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훈육해야 할지, 몇 시에 재워야 할지, 첫째와 둘째가 싸울 때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도요. 그래도 첫째 편을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원칙을 세워버리면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매번 고민해야 하면 당연히 힘이 들겠지요. 하지만 고민이 쌓이면 직관이 이루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정한 카드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이라도 한 가지 카드로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니지요. 나이 먹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만의 원칙으로 고정관념의 늪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고민을 하다 보면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스스로가 아주 소심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간은 다 소심하니까요. 난중일기 읽어보셨나요? 어찌나 고민이 많은지 난중일기가 아니라 걱정일기일 정도로 이순신 장군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쌓여 거대한 직관체계가 되니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순신 장군은 말 그대로 걱정이 많으면서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격언 중에 Fear is reaction, courage is decisio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라는 뜻이지요. 사람은 불안한 상황 앞에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간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용기는 결정입니다. 좋은 결정은 숱한 고민을 통해 살이 붙은 직관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